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비단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는 UN 인권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문구인데요. 지난 6월 29일이었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또 이 법안이 가져올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지영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케오 대한성공회 신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박진권 선교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또 쟁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다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역사라고 할까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이 제정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4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부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지고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의 역사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 저는 7.8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7번 정도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늘 좌절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8번째인데 꼭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발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폐기되거나 이제 철회됐던 그런 역사들의 반복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차별이 굉장히 심화돼 가고 있고 반면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이제 새롭게 차별이 없어져야 되고 인권이 높아져야 된다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88% 정도의 국민들이 이제 찬성 여론이 제정되고 있는데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논리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지점도 이제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외면해왔던 그런 결과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 어떤 수준이든 간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영준 변호사께서는 이 차별금지법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7년에 12월에 이제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이 이제 최초로 법안이 이제 성안돼서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법안 내용이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 당시 이제 2조 3호를 그대로 이제 옮긴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차별금지 사유 중에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 때문에 반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정부안을 성안할 때부터 성적 지향을 넣냐 마냐 가지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성적 지향이 빠지고 이제 국회에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이제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불만이 많았죠. 성적 지향이 빠지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성적 지향을 넣고 다시 이제 의원 발의로 또 했던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또 새로 이제 18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국회의원들 발의로 이제 의원 발의안이 나왔었죠. 그때도 역시 이제 성적 지향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때까지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법안 내용만 보고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찬성이 많았었는데 이제 18대 국회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게 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는 차별금지법은 법안의 내용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도움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가 많아가지고 19대 때는 아예 발의도 못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잘 알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감은 있지만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또 얘기할 논란과 쟁점이어서 뭐 후반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년 동안 이렇게 계속 번복되거나 번번이 폐기되거나 발의되다가 또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뭐 이유라고 할까요? 가장 큰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작해오신 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보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서 김정민 부대표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이 사실은 사회적 합의라는 그 수사 뒤에 숨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어떠한 법이든 이게 합리적이고 열린 토론장으로 사실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라든지 뭐 장단점을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재정의 어떤 과정들로 사실 가는 거겠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뭐 다시 번복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열린 토론장에 해당 주제가 나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일부 집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3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토론장에도 못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그룹들 가운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던 그룹들이었는데요. 초창기 차별금지법 초창기에는 뭐 방금 전에 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은 뭐 많은 국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재계가 고용 영역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떤 기업 친화적인 뭐 그런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요소를 사회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이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적극적인 로비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그 종교 그룹들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일부 종교 그룹의 이제 적극적인 반대 운동들이 사실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인지에는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것 오늘 이제 그런 걸 짚어보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관 중에 에드윈 캐머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은 법과 도덕이 만나는 광장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헌법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입각한 모든 법들은 이렇게 법과 도덕이 만나는 건데 이때의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도덕적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기준으로서의 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조차도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법과 도덕이라는 이 2가지 잣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과 도덕에 대한 어떤 의미, 또 정치권들의 어떤 회피, 또 합리적인 어떤 토론의 기회가 부재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박진권 선교사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 논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는 것을 저는 네.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발의가 계속 됐는데 엎어지는 거에 있어서의 저는 선교사로서 이제 기독교의 뭔가 보수적인 의견보다는 그냥 이 법안이 굳이 필요했을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이 내용의 디테일을 들어가 봤을 때 성적 지향 또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계속 폐기가 되고 어떻게 상정되지 않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것이 발의가 됐을 때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알려지기를 저는 오히려 원하고 그렇다면은 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네, 뭐 차별금지법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차별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일단 광범위합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일단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영준 변호사께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작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몰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의 영역에서 기업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오랜만에 또 승안돼 가지고 나오는 이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이라고 해서 국회에 이제 제출된 시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차별의 종류를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고용 영역이나 또는 재화 영역 영역, 교육의 영역 또는 이제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직접적인 차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차별의 제시를 안 했지만 중립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결과적으로 차별 대우가 생겼을 때 또 차별로 본다는 이제 간접 차별이라는 걸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간접 차별이라는 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해서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이런 것을 줬을 때 이걸 괴롭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 안에서는 이제 괴롭힘이라는 명시적인 용어를 안 썼지만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제 괴롭힘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희롱이라는 것도 이제 원래 국가인권위법 안에 있는데요. 성희롱이라는 것도 이제 차별로 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리한 대우를 이제 표시,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그래서 표시나 광고도 차별로 간주하고, 그리고 이제 2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결합한 이 복합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별 사유들을 유형을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일단 그 직접적 차별만 보더라도 4가지 영역, 고용, 또 재화 용역 시설, 또 교육과 훈련과 관련된 또 행정 서비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간접 차별을 비롯해서 복합 차별 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종민 부대표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숫자가 있는데요. 그게 23 곱하기 4입니다. 그러니까 23가지의 차별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23가지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현재의 차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차별이 많다는 것인데요. 국민들의 90% 정도 이상이 한국 사회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별 사유가 많다는 거죠. 23가지 영역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국적, 피부색 뭐 이런 등등을 포함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뭐 사회적 신분, 병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유들입니다.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나올 건데 이 23가지 차별 영역 중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금지하는 게 법이 아니고요. 4가지 영역에서 차별 행위가 일어날 때 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4가지 영역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교육, 행정 서비스, 재화 용료의 공급인데요. 고용, 교육, 행정 서비스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재화 용료의 공급은 슈퍼마켓 가서 이제 제가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남성 50대란 이유로 커피를 안 파는 거 이거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이외에 아주 특별하게 일어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희롱, 괴롭힘, 그다음에 간접 차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셨는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차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거나 규제하는 법은 전혀 아니고요. 차별의 의사나 표시를 광고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나 시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3가지 사유에 대한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4가지 영역에서만 특별하게 또 차별의 사유를 이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특히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종교 그룹에서 이 차별금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야, 왜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가 많냐? 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얘기하실 때 많네요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저희가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도 차별금지 사유는 되게 자세히 규정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 당시 사유권 규약에서는 9가지 사유가 있었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유엔 공식문서에는 오늘날에는 8개 사유가 더 추가가 됐고요. 2000년대에 입안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14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넘어오면 2000년대 이후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나라들에선 10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는 것이 헌법 안에요. 이미 네. 이제 보통이고요. 뭐 볼리비아나 뭐 그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헌법에는 20개 내외의 차별금지 사유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대 사회가 그 정도로 많은 첨예한 차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이 평등에 대한 감각들 그리고 이 그 반차별에 대한 감각들이 그만큼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성숙하는 것만큼 이 또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명시하려고 하는 게 있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별금지 사유는 사실은 경고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뭐 19개냐 23가지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차별에 대한 감각이 관행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무뎌져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등을 켜기 위해서 사실은 금지 사유가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네네. 예, 사실 이제 두 말씀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이 되게 이렇게 폭이 좁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은 가지수를 했지만 또 해석을 저렇게 23가지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법을 만드는 거하고 또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23가지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성별, 나이, 장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 해놨거든요. 등. 그래서 이제 그걸 성별 등이라고 한다. 이 등이라는 의미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 법률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23가지 이렇게 등 해놓으면 23가지만 말하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유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우리 정의당 부대표님께서도 4가지 영역이 있으면 적용한다. 그런데 사실 뭐 고용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있는 재화 영역 시설은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것도 또 재화 영역 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재화의 영역 그러면 경제생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설이라는 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나 방송도요, 문화시설도 다 시설이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도로구역, 도로도 광장도 다 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화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재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책에 다 나오거든요. 경제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재화가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하면서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재와 자유재가 있다. 그러면서 자유재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공기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저희들이 공기를 예로 들었어요. 재화에. 그러면 야 공기가 재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재화인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재화 영역 시설이라는 게 엄청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3 곱하기 4가 아니라 엄청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뭐 차별은 단순히 막연하고 단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세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또 해석에 따라서는 더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 차별금지법이 혹시 차별로 보지 않은 어떤 예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작혜호 신부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 관련된 토론장에 가보면 이제 주로 그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종교인인데 내가 만약에 그 특정 어떤 이제 종교 교단의 목회자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뭐 그 아까 우려하셨던 뭐 성적 지향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문제 제기하면은 이거 당장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 뭐 그 정의당 쪽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에서도 평등법 관련 팩트 체크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일단은 크게 얘기하면 이제 2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특정 교단의 목회자나 어떤 종립학교의 어떤 교목, 임용 뭐 이런 것들처럼 그 목적에 꼭 특별하게 있어야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단의 어떤 뭐 목회자를 만든다. 그런 경우면은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자격을 갖춰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격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그런 종교의 목회자나 종립학교의 교목 등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차별 사유로 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갖다 뭐 우대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별의 그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저보다는 좀 더 뭐 이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 보면
종교시설 등에서 채용하려는 직무나 사업이 종교의 본질적 목적에 해당하거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차별금지 사유가 좀 더 세부화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사실은 이미 그 법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갖다 분명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법 제정 과정에서 사실은 토론을 거쳐서 조금 더 엄밀하게 만들어 가면 될 문제이지 사실은 그런 우려만으로도 사실 법을 갖다 반대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네, 자 차별의 사유, 뭐 예외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진권 선교사께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차별금지 법안은 차별의 예외로 진정 직업 자격과 잠정적 우대 조치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또 진정한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한 차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진정 직업 자격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부님이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아무나 신부나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것이 순서이지 처음부터 차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정적 우대 조치는 몇몇 가지 사유에서 시행된 적이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문제 제기가 항상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제47조 제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에 순서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잠정적 우대 조치를 할 것인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는 잠정적 우대 조치하는 조치가 아니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속적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금지 조항도 하나의 이제 차별금지법도 또 하나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우려해 주셨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숟가락 구부리기처럼 숟가락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똑바로 펴려면 한번 이쪽을 구부렸다가 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있듯이 일정한 어떤 편향성을 좀 발생시켜주는 말하자면 이제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여성 할당이라든가 청년 의무 고용 할당이라든가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한국 사회 헌법에서부터 여러 법에는 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역차별이라고 하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제도가 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기본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기초에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진정이 들어옵니다. 차별에 대한. 그 진정을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건 차별이네. 이건 좀 차별이 아니네.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설명이 된다면 차별의 예외 조항을 계속 이제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것은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심각한 차별이 되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국민들이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이건 차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 조항과 문구를 갖고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 형태의 그런 과정이 이제 실질적인 행위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별을 진정하고 그거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또 그거를 다투고 법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이게 법의 규정이지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모든 행위에 대한 다 규정을 다 하고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기본법을 제정하고 역차별이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그 예외 조항을 늘려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영준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경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쪽 우리 우리 신부님께서는 저쪽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차별이란 말을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을 하지 마라,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차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차별은 우리가 이제 이 불이익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우대를 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이제 좋은 선교사님이 그 예시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대를 해야 된다. 우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대하는 것도 차별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대받는 것도 차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향적 가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의미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차별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선출직도 마찬가지죠. 차별받지 않으면 절대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경쟁 사회에서는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요. 우리가 차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향적으로 높은 쪽으로 의미했을 때는 차별이라는 말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이제 송 교사님께서 예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의 의미를 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런 개선을 생각합니다. 네, 이 차별. 부분은 네.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차별, 구별, 식별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양상이 뭐 비슷해 보이는데 그것이 다 똑같다라고 뭉뚱그려 버리면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개념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대하는 것도 차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구별이나 식별이라는 다른 방식의 좋은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뭉뚱그리는 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송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정 직업 자격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뭐 이렇게 뭐 종교계나 이런 쪽에서 제가 좀 진보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열려야 되는 게 맞죠. 예,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종교 특유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공의 사제인데 사제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전례를 집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집전하는 것들은 특정한 직을 갖는 이들만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론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저희의 본연의 임무라고 사실 여겨지는 거죠. 사회자께서 사회 보시는데 제가 지금 몇 번 끼어든 것 같은데 계속 끼어든다.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것처럼 주로 이런 진정 직업 자격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많이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차별의 의미까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그 주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나이 많은 가령 중년 여성이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 자, 이런 사례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도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 이런 경우에 어떤 시정이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차별금지법은 말하자면 가장 국민들한테 내 삶이 뭐가 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차별받았다고 여겼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조사를 합니다. 진정인도 조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차별을 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분한테도 조사를 해서 봤더니 이건 차별이네. 말하자면 지금 예시로 든 거는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상의 채용 과정에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기혼이라고 결혼 유무에 따라 차별을 받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으니까 이건 차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차별이라고 판단이 되면 차별 시정 권고를 그 기업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채용을 올바로 해달라. 예를 들면 점수에 불이익을 줬다면 점수를 명확히 회복해달라. 이런 식의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권고를 하면 그걸 이제 기업이 받아들이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때까지 국가인권의 법을 운영해 본 결과 이 권고를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상으로는 시정 명령 권한을 이른바 행정명령 같은 겁니다. 다소 이 행정명령은 한쪽에는 강제성이 있으면서 한쪽에 강제성이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더 강한 행정적 조치를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소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시청자가 이해하시기에는 과태료 같은 거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받습니다.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시정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때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차별금지법에 허용한다 범위를 이제 넘어섭니다. 이제 말하자면 법적 다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률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좀 다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거나 이건 좀 악의적이다라고 여길 때는 법률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책을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이제 구제 절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런 이제 사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구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박진권 선교사께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네,
현재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시정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형사처벌을 하도록 벌칙도 두고 있고요. 굳이 차별금지법에서 이러한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고용을 한다는 것은 이 나이 많은 여성을 붙인다면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되는 이런 제한된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 나이 많은 여성이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서 다시 시정 조치가 돼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누군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뭔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될까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말고도 이런 사례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네, 이미 법이 제정돼 네,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제를 받았을 때 또 다른 차별도 네. 또 발생할 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아니 근데 좀 네. 과하죠. 그 두 번째 사례는 너무 과한 사례고, 네. 그러니까 네. 공정하게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만 불리한 적용이 됐다면 공정한 기회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거는 뭐 모든 절차, 채용 절차든 뭐 모든 시험을 보는 과정이든 이런 건 다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신 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하나의 어떤 법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있고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 형태의 차별을 이렇게 언급하거나 한 게 없고, 두 번째는 복합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차별이 아니라 내가 여성이고 노동자고 비정규직이고 나이가 많고 말하자면 뭐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는다는 건 복합적이거든요. 그거는 어떨 때는 여성 가족부에 가서 진정을 하고, 어떤 거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어떤 거는 뭐 다른 데도 진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행정 절차를 일정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차별은 보통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성이라고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 기혼, 뭐 말하자면 한부모, 이런 식의 형태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차별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뤄주는 구제 절차를 만들어준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뭐 아까 그 사법적 이제 조치를 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충분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처벌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또 많이 하셔서 전문적인 차별 시정 기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처벌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준 변호사께서 어떻습니까? 예. 네. 이제 사실 이제 여기 질문 자체가 이제 전문적인 차별 시정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이제 우리 김종민 부대표님처럼 복합차별까지 이야기하면 결국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까 방금 우리 박진구 선교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에 있는 노동청에서 아주 전문적인 기구거든요. 또 이제 난민이랄지 또 이렇게 국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에서는 또 전문가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여성이 차별에 대해서는 또 여성가족부가 전문 기관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개별적 법률에 대해서 각 법률에 따라서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인권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인권과 차별이 아닌 것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 인권 그러면 뭐 헌법재판소 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고 법제처고 뭐 우리 모든 고용부고 노동부고 우리 국가기관이 전부 다 인권을 위한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 행정부라는 것이 다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문기관이라는 거 당연히 국가인권위와 또 국가인권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법에서 할 일들이 충분하거든요. 국가인권위에 대해 시정조치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가 시정조치를 권고하면 그 자체가 그걸 권고를 안 따라주면 언론을 공표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국가인권위의 그 시정 권고 조치가 권고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다투라 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우리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손해배상을 갈 수 있고 또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은 지금 현행 국가인권위법에 다 있고, 또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 사유가 생기거나 고용에서나 교육에서나 하면 다 그 개별법에 전문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통합시킨다고 해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 자체가 조금 의도적인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케우 신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의도가 있다니까 어떤 의도가 궁금하고요. 네, 어떤 의도가 있나? 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사례는 2010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평등법 사례가 되게 좋은 사례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에는 현재 평등인권위원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원래는 이제 2006년에 있었던 평등법에 의해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위원회는 원래 이제 앞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세 개의 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평등위원회, 인종평등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흡수 통합되어서 하나의 위원회로 작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공회다 보니까 영국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는 신부님한테 물어봐도 평등인권위원회가 뭐 독재를 한다거나 무슨 이런 형태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원회가 일반적인 조사권을 갖고 평등법에 근거해서 2010년에 법률상의 예규나 지침 작성 및 공표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목적에 비추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재판에 대해서는 3자 개입권, 물론 이제 법원이 수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나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소송의 지원권이나 조사권 또는 강제명령 신청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있는 영국의 이 평등인권위원회가 굉장히 그런 뭐 처벌적인 권력을 갖고 있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헌법 안에 테두리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집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있는 그룹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루 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개별적으로 뭐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교육법을 위한 특별 기구에서 그다음에 뭐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심판원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또 이런 것들 갖다가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이것들 다루는 기구들이 따로 다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뭐 전 정영주 변호사님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모든 게 다 인권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인권인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인권을 갖다가 지키기에 사실은 국가 제도나 많은 것들이 많이 미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 기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의 협업이나 또는 역할 분담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지영주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 더 전문적인 기구들을 또 많이 둬서 이렇게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적 영역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자유주의라든지 시장 경제 원리 발달과 함께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적 영역에서 자유평등의 지위가 좀 이렇게 빈번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빈도수가 좀 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지영준 변호사께서 좀 더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죠. 종래에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9세기 때 이제 빈익분 부익부 현상, 사회적 불평등이 엄청 심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유주의를 많이 강조했던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능력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 재화가 한쪽으로 몰리고 하는 생각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거쳐가지고 이제 수정자본주의랄지 또 사회적 시장 경제 제스란 거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헌법에도 우리나라 이제 1980년에 헌법에서도 정확하게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하면서 사회 국가 원리를 헌법에 규정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헌법 11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지위를 해결한다.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라는 것을 자유와 평등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거든요. 아까 말한 그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 그래요. 동일하게 같은 사람은 같게 대접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인한 자유평등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회복지 국가 원리거든요. 이것은 같지 않은 사람에게 같게 대접을 하면 안 되고 같지 않은 사람은 같지 않게
다르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장애인이나 우리 이제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11조에는 이제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제 헌법 32조부터 이렇게 쭉 가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노령, 신체 장애자, 여성, 모성 또 연소자들은 여기는 특별한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자유와 평등인데 여기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주면 그게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헌법을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가치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사회국가 원리를 우리가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질문 아주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케우 신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자유권, 그 소위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얘기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쭉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으니까 뭐 그걸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국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적인 실질적 지위가 굉장히 결정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국가의 어떤 영역과 이렇게 대치되는 형태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됐었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 사적 영역조차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사회적 권력의 문제를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미시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나 평등이 침해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자각하고 있는 게 현대 국가의 대표적인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거칠게 표현하지만 침해받지 않은 권리인 자유권과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사회권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사실 그렇게 딱 일도양단처럼 분명히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은 이렇게 자유권과 사회권의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적극적이 함께 한다는 것들이 무슨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권은 침해받지 않도록 지키고 사회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옹호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늘날 나와 있는 그 헌법들 가운데서 특히 그 자유권과 평등법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하고 있고 좀 더 평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남아공의 법인데요. 네. 남아공 헌법의 최종 헌법 구조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는 누구든지 인종, 젠더, 성별, 임신 여부, 혼인 여부 쭉 얘기해서 한 16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것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해석을 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그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안의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법의 논리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례를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그 사적 영역의 사안에 있어서도 국가가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에 근간해서 차별 금지라든지 평등권을 보장을 위해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국가가 사적 그 영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종민 부대표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체계는 이제 개별의 자유 또 이제 사적인 영역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그런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정한 개인의 사적인 자유나 사적인 재산이나 이런 걸 침해받을 수 있다. 네. 명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 같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권과 여러 가지 개별적인 영역의 관계 문제라는 걸 사적 영역을 상당히 인정해 주면서도 공적으로 이 문제가 개입해야 된다고 여겼을 때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 개입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차별의 사유가 보면은 어떤 개인에게 일어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당사자들에게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샘 모치리에 의해서 이제 얘기되면서 그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을 차별이라고 여기지 않고 시행하고 잘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집단에서는 그거는 구조적인 그 차별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고 이건 사회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면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사회는 저는 아마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권력이 없는 우리 일반 분들도 다 똑같이 이 사회는 권력의 불평등이 있다는 걸 다 똑같이 말하자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등한 운동장이 발생했다면 이 불균등한 운동장을 이렇게 다시 균등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 없다면 이 운동장은 끊임없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국가의 개입 중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변화하거나 또는 차별의 시정이 이루어지거나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핏 보면 어떻게 보면 차별이 그동안은 개인의 문제 같지만 이건 결국 사회의 문제고 공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국가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영준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네, 제가 이제 네.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까 그 표현의 문제 할 때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다른 거 물어보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법은 지금까지 그 국가는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할 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제 집단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제가 다음에 좀 시간 되면 다시 설명하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집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작교 신부님께서도 KKK가 이제 집단에 대해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국제인권규범에도 보면 종족이랄지 민족이랄지 언어 집단 또는 종교 집단,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절대 증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안 합니다.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인종적인, 종족적인 것, 언어적인 것, 또 소수, 종교 소수 집단.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증오 표현도 하지 말고 또 증오를 고취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개인 또는 특정 집단 해놓으면요, 집단이 이 23가지 사이에 플러스 등까지 하면요, 다 집단이 생깁니다. 왜냐면 보세요. 성별하면 벌써 남자, 여자 집단이 생기죠. 또 학력하면 또 어떤 고학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저학력자가 있을 수 있죠. 또 이게 이제 이 출신도 마찬가지. 출신 지역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어느 지역 출신에 따라서 이렇게 집단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집단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요. 야,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몸에 안 좋아 하면 이 금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단체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해석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그 부분 우리가 특정 개인을 보호할 것이냐, 단체를 보호할 것이냐. 사실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집단 간의 어떤 갈등 부분을 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을 또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네. 사회적인 갈등은 그 갈등이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떤 집단이, 어떤 개별이, 어떤 개인이 차별을 받는 불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없어야 된다거나 이거를 우리가 아예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차별적으로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냥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면 전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러길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으로 그 기본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한국 사회는 일정한 집단을 갖다가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의 평등법을 비롯해서 독일이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이런 법을 갖다가 작동시킴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룹들을 갖다가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 개인을,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을 상정한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 법이 진행되는 것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진구 선교사께서도 이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평등권 보장과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뭔가 더 뭔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누군가 더 보호하는 게 저는 체감상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필요한가 싶을 만큼 저희 나라가 너무 살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받고 제가 소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용에 대해서나 뭔가 다니는 거나 누군가 저를 차별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를 차별하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저도 원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했고 또 법들이 제정되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차별금지법에서 우려되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왜 넣어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철호 의원께서 계속 이제 얘기하시면서 나도 소수자인데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용산 나눔의 집은 미등로 이주민분들하고 17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6, 7년 전부터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이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개인을 전제한다는 이제 그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수자라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수자로서 느끼지 못하는 게 있으니 너희들한테도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반화의 오류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나는 아니니까 당신들도 아니야. 제가 만나서 경험하고 있는 미등로 이주민들은 아까 좀 이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복합차별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만나는 성소수자 식구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 그 다음에 자기가 다 드러낼 오픈할 수 없는 이들, 이런 많은 일도 사실은 그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니까 너희들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적 차별금지 평등권 보장에 대한 어떤 헌법의 정당화 문제부터 또 사적 자치 원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쭉 나눠주셨는데요. 앞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표현의 자유, 개인의 의사 표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지영준 변호사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을 좀 더 해주시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김정은 부대표님께서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혐오적 표현을 보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하고 두 번째 말을 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다 말한다는 것이 그다음에 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이다 또 했고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조문을 이제 이 법을 만들 때는 아마 정의당에서는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어차피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봤을 때 과연 이 법이 혐오적 표현이란 것도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성 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헌법에서는요. 이것만 하지 말면 다 표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 21조에 보면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표현을 제한하는 요건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빼면 나머지 건 다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로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이랄지 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제 말을 하면 처벌하느냐 이 부분 해석이죠. 정의당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 그 불리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의당 부대표님께서는 광고 행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까 우리 작계신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자체가 다 다른 의미다. 이건 등 해놨어요. 등. 그리고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표시하거나예요. 이게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행위 이게 아니고 그럼 표시하거나 하면 표시하는 행위, 조장하는 광고 행위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행위가요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고 행위 그러면 무슨 상업적 광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거 할 때 이 선거 홍보할 때 후보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하면
이 이제 광고의 정의가 정의당 대표 발의에서는 광고의 정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법 시안에는 광고라 하면 이렇게 이제 광고 행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표시 공정화에 보면 표시와 광고 공정화의 법률이죠. 표시의 정의가 있고 광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광고의 정의가 이제 5개 광고물부터 해서 방송통신에 따른 거, 신문에 따른 거, 여기 이제 전기통신에 따른 게 있어요. 전기통신이 뭐냐 하면 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기통신이 유선이나 무선이나 광학적이나 또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음향을 송수신하는 방법이 하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마이크, 스피커, 이 확장 장치를 사용하면 전기통신이에요. 그러니까 교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란 게 교계가 재화 영역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종교 시설로. 그다음에 이제 표현하죠. 표현할 때 이 마이크를 쓰면요. 그게 전기통신에 따른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걸 육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표시가요. 광고에 안 들어가고 표시로 들어갑니다. 표시를 우리는 의사 표현하고 표시를 표기할 때 표기하고 표지판할 때 표지하고 표현할 때 표시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 표현도 표시에 들어갑니다. 육성을 해도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이 분리한 대요 표시에 특히 이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해놨기 때문에 분리나 구별, 제한, 배제, 거부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당연히 불리한 대요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에 예로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 설교들도 충분하게 이 그 정의당 안에 3조 5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것이다. 변호사님의 우려는 알겠는데요. 이 법 조문을 보면 그러니까 불리한 대우를 그런 행위적인 등의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예요. 이게 문구가요. 그럼 그걸 표시하거나를 끊고 하려면 컴마를 쳐야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네. 표시하거나 오와 조장하는 광고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설하는 것까지를 처벌하는 것의 문구다 이게 그렇다면 이거 명확히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 수정 과정에서 그것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저는 그런 당연히 우리 그 정의당의 입법 발의를 할 때 아마 평등법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광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표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표현해 달라고 하면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TV 같은 걸 통해서 일정하게 혐오적 행위를 하거나 혐오적 발언을 하거나 구별 배제 거부 이런 걸 하는 건 문제죠. 그런데 방송 모든 것의 일반화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광고만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의 말하자면 정의당의 법원과 평등법의 법안은 사실은 조금 약한 법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라디오, 텔레비전 모든 통신을 통해서 하는 거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목사님들의 설교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거기서 혐오 발언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계의 교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법 조문과 안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걸 자꾸 제가 이제 모범 토론에 나갈 때마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똑같이 이거는 그거야 계속 이렇게 주문하세요. 저는 이건 좀 과하다고. 이제 그거. 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고의 자체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법 안에는 광고 행위의 정의가 있어요. 그 광고의 정의가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니까요. 표시점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러면서 그 법률에 가면 표시의 정의가 있고 광고에 관한 정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표시가 있고 그래서 차별 표시점 조장 광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정의당 안에서 만약에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좀 네.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네네. 저는 인권위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워낙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시니까 인권위에 가서도 이 Q&A 받으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권위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광고라는 건 단순히 널리 알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법률에서 광고라고 정의된 경우 근데 설교는 광고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설교하는데 광고가 아니라는 근데 거죠. 저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면 저라도 가서 왜냐면 뭐 종교로 자문하거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뭐 명확하게 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이제 오늘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오히려 이 법안을 만드는 분들은
교회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불리한 그 대우를 조장하거나 표시하는 어떤 광고 행위에 그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쟁점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또 국민들도 이제는 차별이라든지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일상의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관심들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이런 차별을 그만큼 많이 느끼고 있는 건지, 차별금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혹시 느끼는 건 아닌 건지, 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꾸준히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케오 신부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도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토론에 나오면은 소위 얘기해서 현재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계신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옹호적이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뭐 일면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만약에 그런 그룹들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사실은 생기게 된 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중간에 박성현 선생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제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미등록 이주민이나 성소수자분들 또는 그 외 다양한 이 사회 소수자분들 또는 이제 이 상대적 약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19 대책에서 정부에서 했었던 공적 마스크 제도 같은 거였어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K방역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자랑할 만큼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거를 했을 때 어떤 감각이 없었냐면 한국 사회에 숫자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민이나 노숙인분들처럼 숫자가 없는 분들은 사실 거기서 제외가 됐던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마스크를 갖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연대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로 넘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간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분들이 많이 이게 퍼센티지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사각지대나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저 얘기가 나의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차별은 타인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 취급하거나 하찮은 존재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과 한계, 어떤 관행에 의한 이런 하찮게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각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의 일로 받아들면서 함께 이 부분을 갖다가 소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구 선교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소수자 안에 동성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동성애를 이제 나오게 하는 일, 나오게 하는 일보다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집단의 이야기고 제가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같이 이제 동성애나 탈트랜스젠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좀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아무 불편함이 없고 동성애자분들도 저는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헌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이게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뭔가 억압하고
억제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 차별 금지 사유로 지금 성적 지향을 열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이 제정에서 또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영준 변호사께서 예, 북한 우리 좀 뭐 해주시죠. 아까 우리 작교회 신부님께서 말씀드렸던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존재가 없는 분들이 있죠. 아까 위군호 위민 난민들을 할지 이렇게 해서 또 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보장하는 제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평등으로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을 이 차별금지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결국 사회보장 제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차별이 뿌리 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도 이 차별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역사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다. 역사적으로 차별이 누적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헌법에 11조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성별, 그다음에 종교, 사회적 신분.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과연 그런데 이제 23가지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책을 켜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인권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누적되어 가지고 차별대회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한 그러한 소수 집단에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국가인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처럼 합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엄청 지금도 논란이 있고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부분은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성별 정체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민 부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 나온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분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거나 또는 우대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게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보통 이게 비유를 하는데요. 지영준 변호사님이 계세요. 변호사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찬반을 논할 수 있지만 지영준 변호사님을 나는 찬성한다. 지영준 변호사님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존재 때문이거든요. 그건 존재라서. 그러니까 존재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나는 찬성해, 반대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안 하시고 고민을 자꾸 이제 복합적으로 던지셔도 고민이 돼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내선일제를 강요했잖아요. 우리한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같지가 않은데, 일본하고 우리가 같지가 않은데 같다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게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지가 않은 걸 계속 같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계속 같지가 않은 것을 같다고 얘기하는 거 친일했던 분들하고 뭐가 다른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념, 그러니까 성소자가 아니다, 반대한다 이런 교리적 신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를 왜 굳이 반대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과한 행동까지 나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별금지법은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의 쟁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저는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입에 진짜 부르틀 정도로 좀 힘들거든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고용에서 차별은 기업이 발생시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나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이 청년이 채용 당사자를 차별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업이 차별하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한국 사회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왜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사회적 논란만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넘어서 진짜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동성애 관련해서 일을 해서 네. 이제 더 계속 편협적으로 그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안에서 이제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은 형제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말씀해주신 대로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도 보장받고 동성애자도 보장받고 뭐 이런 내용이면은 좋겠는데 해외 사례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게 통과된 나라에서는 탈동성애 운동이 저하되고 저지되고 막히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고 또 그거 말고도 동성애 자체를 이제 인정해주는 거에 있어서 굳이 다른 문제도 많은데 요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이를 꼭 그 내용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지 차라리 그걸 빼고 다른 부분을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차별을 방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교사님과 저는 증거인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탈동성애 운동, 탈게이 운동, 그러니까 했던 엑소더스라는 그룹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가 그 스스로 해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어떤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해체를 하면서 사실은 이분들의 뭐 회장들도 담화문을 내고 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걸 했을 때 스스로 해체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전환 치료라고 많이 얘기 드리는데 저는 전환 치료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정체성 강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체성을 강제로 전환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됐든 다른 법이 됐든 사실은 문제 삼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문제 삼는 거죠. 내가 성소수자였다가 아닌다거나 또는 본인이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가 뭐 돌아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지영주 변호사님한테 강제적으로 제가 기도를 한다거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기도를 한다거나 갑자기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성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성애자 가지고 뭐 성소자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시도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전환을 강제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구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다른 차별보다 되게 심각하다는 걸 저는 이런 토론회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떤 인적 속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 차별금지법의 되게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인적 속성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다는 것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뉴질랜드 사례도 얘기하셨지만 영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성공회가 제1교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한 교회들조차도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냐? 비가시성의 문제 때문인 거죠. 그냥 예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자이니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 분들 계시죠. 네. 제일 한국인 분들이 일본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정체성과 자기 부정에 되게 심리적인 상처를 심각하게 입는다는 통계는 여러 기적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공개되거나 노출되면 비난받고 비판받고 심지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는 성소수자라는 문제가 왜 다른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보다 더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느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피해를 받지 않지만 공개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별을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막자라는 것들이 제안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은 공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혐오하게 해서 차별하겠어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차별 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냐 어떤 관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를 조금씩 이렇게 줄여보는 노력이 바로 이런 토론의 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완벽한 법은 없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보완돼야 할지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지영준 변호사께서 좀 시작해 이제 주시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정의당 안에서는 이제 23가지를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3가지에 대한 관련 법을 다 찾아봤어요. 예컨대 보면 이제 우리가 성별,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도 있잖아요. 또 여성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법,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법, 또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 또 우리가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국, 외국인 처우법, 문화다양성법, 다문화가족법이 있죠. 혼인여부, 임시출산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 있죠. 한부모 가족법 있죠.
또 국적에 대해서는 난민법, 국적법이 있죠. 언어에 대해서는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사상 또는 정책 의견은 또 게시만 정당법이 있죠. 또 전과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도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초등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또 있어요.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기간제법, 파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병력 또는 건강 상태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법이랄지 감염법, 예방법에 다 규정하고 있어요. 또 사실 또 뭐 유전자에 대해서도 생명 안전에 관한 법률도 또 해놨죠. 또 인종 피부색은요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인권법 또는 인종 철폐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종이나 피부색은 또 우리가 당연히 금지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헌법상에서 또 우리가 모든 인종 차별을 철폐에 관한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릅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냐 이거거든요. 딱 남은 게 종교하고요. 사회적 신분하고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에요. 결국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회적 신분. 근데 사실 사회적 신분이라는 건 이미 앞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때문에 만든 법이 아니냐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개별적 법률 가지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정민 부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되는 개별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런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복합 차별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거는 한국 사회에 그냥 일반화된 사례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인가가 복잡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열거하셨던 대다수의 법들에는 차별의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구제 절차 중에서도 인권위법 등으로 표현되는 대부분 인권위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에 시정 요청을 하면 그 시정 권고까지가 그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고가 그 차별하는 행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고는 아무런 위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 차별 행위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을 못하니 최소한의 행정 명령, 최소한의 이행 강제행까지는 해줘야 그것이 이제 일정하게 그런 기업이나 단체나 또는 개인이 차별의 시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 설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모험 문구가 있다거나 이런 충분히 수정해 나갈 수 있고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토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건 안 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저는 오늘 토론도 그런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반의 토론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나는 공간들이 점점 이제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찬성은 찬성끼리 반대는 반대끼리만 토론했는데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토론 시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토론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마무리 말씀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케오 신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차별의 문제 그리고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종교인으로서 조금 종교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나열하고 있는 여러 이 많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각자의 일상이 있고요, 서사가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나 어떤 나의 가치관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접근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동등하고 독특하게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 그 신비에 대한 사실은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차별금지 요소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진행될 때 저희처럼 찬성하는 사람들도 되게 법이 만들어지고 운영됨에 있어서 섬세한 공감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작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에서도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박진권 선교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등을 계속 보장할수록 자유라는 게 억압이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별히 제 입장에서 기독교인이고 또 동성애에서 나온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들을 지영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개별적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보호하면서 차별을 계속 좁혀나가야지 뭔가 이것을 획일화하고 또 특별히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김종민 부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아무튼 이런 찬반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열어준 언론사도 방송국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찬반 토론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좁혀가는 그런 토론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제 정의당이 입법 발의한 게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입법 발의를 하면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 의미에서 찬반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빨리 입법 발의를 하기를 촉구하고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되고 나서 가장 제가 보기엔 인상 깊고 가장 감동적인 진정 사건이 있습니다. 차별 진정 사건. 그게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6명이 이제 진정했던 사건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색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색깔을, 이거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강하니까 연주항이라고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6명의 그 청소년들이 연주항은 우리가 너무 알아듣기가 어렵다, 한문이라.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바꿔달라 하는 국가인권의 차별 시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의 그 진정을 받아들여서 그 이름이 이제 살구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절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어떤 차별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등장하는 차별을 알아차리고 우리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다가 내가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로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건 차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가인권에 다퉈봤더니 차별이네? 내가 몰랐는데 이거 차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이게 1차적인 시작이지, 차별한다고 막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금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 처벌하고 막 엄청 강제하고 이것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 특징은 거기 있습니다. 핵심은 시정 권고 조치로부터 사회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거. 이런 사회가 점점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차별금지법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영준 변호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방금 우리 김종민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엄청 성숙돼 있습니다. 지금 왜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2조 3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규정돼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했더니 복합차별하고 공고에 대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차별구제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을 국가인권위가 충분히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누가 처벌한다고 해서 따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량한 국민들은 이게 국가인권위가 이걸 공고해서 이런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하면요, 저게 차별이구나, 충분히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국민들 더 이렇게 수준을 낮게 본 게 아니냐. 우리 성숙한 국민들에게는요, 충분히 그걸 인식할 수 있고 또 복합차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복합차별이 법에 딱 4군데거든요. 교육에서는 교육기본법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하지 말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고용촉진기본법에요, 장애, 나이, 성별 차별하지 말라고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병, 노령, 연소자에 대해서는 다 사회보장법에서 딱 해놨고, 4군데를 관할하는 기관도 고용노동부, 또 법무부, 또 사회보장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있겠죠. 이렇게 전문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말씀하실 것은, 사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이것을 평등이라고 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 오히려 평등원칙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게 줘야죠. 기회는 평등하게 주고, 우리 대통령 취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결과가 평등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사회 문제는 이제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주어지면 결국 결과적으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숙된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네 분 모두 오늘 토론 아주 열띠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이 인종, 성별, 종교, 지역 등으로 서로를 갈라놨던 모순과 차별 등을 없애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